핵무기가 없고 땅덩어리도 세계에서 손꼽히게 작습니다. 인구도 강대국들과 비교하면 한참 적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바로 다음 전 세계 145개국 가운데 당당히 5위에 올라 있습니다. 심지어 이게 어쩌다 한 번 나온 결과도 아닙니다. 무려 3년 연속입니다. 2026년 1월 미국의 군사력 평가 전문 기관인 글로벌 파이어 파워, 줄여서 GFP가 발표한 최신 순위에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세계 5위를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이 순위표를 본 해외 군사 전문가들이 하나같이 내놓은 반응이 있습니다. 이런 나라는 처음 본다. 도대체 뭐가 그렇게 특이하길래 이런 날이 나오는 걸까요? 핵도 없이 그 작은 나라가 어떻게 세계 5위를 찍었는지 지금부터 그 진짜 정체를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이 GFP라는 곳이 어떤 데인지부터 짚고 넘어가야 이야기가 매끄럽게 이어집니다. 글로벌 파이어 파워는 2005년부터 매년 전 세계 국가들의 군사력을 수치로 매겨 발표해온 기관입니다. 아무렇게나 감으로 순위를 정하는 게 아니라 병력 규모, 국방 예산, 보유한 전투기와 전차의 숫자, 해군 함정, 국토 면적, 심지어 석유 생산량과 도로, 항만 같은 기반 시설까지 무려 60개가 넘는 지표를 종합해서 하나의 점수로 만듭니다. 이 점수를 파워 인덱스라고 부르는데 여기 재미있는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이 점수는 낮을수록, 그러니까 0에 가까울수록 강한 나라라는 뜻입니다. 완벽한 군사력이라면 이론상 0.0000이 나오는 거죠. 시험 점수는 높을수록 좋은데 이건 반대로 낮을수록 강한 겁니다. 그러니 순위표에서 숫자가 작은 나라일수록 더 무서운 나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2026년 최신 순위를 한번 볼까요? 1위는 예상하셨겠지만 미국입니다. 2위 러시아, 3위 중국, 4위 인도. 그리고 바로 그 다음 5위 자리에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한국의 점수는 0.1642점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바로 뒤로 6위가 프랑스, 7위가 일본, 8위가 영국입니다. 여기서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프랑스, 일본, 영국. 이 세 나라가 어떤 나라들입니까? 프랑스와 영국은 핵무기를 가진 데다 수백 년간 전 세계의 식민지를 거느렸던 전통의 군사 강국이고, 일본은 세계 3위권 경제 대국의 오랜 군사 기술을 축적해온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세 나라를 전부 제치고 한국이 앞서 있는 겁니다. 게다가 우리 옆나라 북한은 몇 위였을까요? 지난해보다 3계단 올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31위에 머물렀습니다. 5위와 31위. 같은 한반도 안에서 이 정도로 격차가 벌어져 있다는 사실도 놀라운 대목입니다. 참고로 한국의 GFP 순위는 2013년만 해도 9위였습니다. 그러다 2014년 7위, 2020년 6위로 꾸준히 계단을 밟아올라 2024년 마침내 5위에 진입했고 지금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우연히 반짝 오른 게 아니라 10년 넘게 착실히 실력을 쌓아 올린 결과라는 뜻이죠. 자, 이제 진짜 핵심으로 들어가 볼게요. 해외 전문가들이 이런 나라는 처음 본다 라고 말한 결정적인 이유. 그건 바로 상위 5개국 중에서 핵무기가 없는 나라는 오직 한국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는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4위까지 올라온 나라들은 전부 핵무기 보유국입니다. 핵은 상대가 함부로 덤비지 못하게 만드는 그야말로 게임의 규칙 자체를 바꿔버리는 무기죠. 그런데 한국은 그 핵이라는 초강력 카드가 아예 없는데도 오직 재래식 전력, 그러니까 전투기, 전차, 함정, 포병 같은 눈에 보이는 전력만으로 세계 5위에 올라선 겁니다. 애초에 GFP 순위는 핵무기 같은 비대칭 전력은 계산해서 빼고 전통적인 무기의 양과 질만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니 한국은 가장 불리한 조건에서 가장 정직하게 싸워 5위를 따낸 셈입니다. 여기에 하나를 더 얹으면 왜 세계가 놀라는지 확실해집니다.
한 분석에 따르면 한국은 상위권 국가들 중에서 가장 작은 영토와 가장 적은 인구로 군사력 5위를 기록한 역사적으로 아주 드문 사례라고 합니다.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 인도가 어떤 나라들입니까? 땅은 끝이 안 보일 만큼 넓고 인구는 억 단위로 넘어가는 대국들입니다. 반면 한국은 남한 면적이 약 10만 제곱킬로미터, 인구는 약 5천만 명 정도죠. 넓은 땅도 어마어마한 인구도 없이 오로지 밀도 높은 실력 하나로 그 거대한 나라들 틈에 끼어든 겁니다. 그러니 순위표만 놓고 보면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라는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그 비결이 뭘까요? 순위표 뒤에 숨은 진짜 정체를 이제부터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열쇠는 바로 포병 전력입니다. GFP 발표에서도 한국은 자주포와 견인포 같은 포병 전력에서 유독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콕 집어 언급됐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K9 자주포입니다. 자주포라는 건 쉽게 말해 스스로 움직이는 대포입니다. 트럭이나 견인차가 끌고 가야 하는 옛날 대포와 달리 K9은 전차처럼 궤도를 달고 스스로 전장을 누비면서 포탄을 쏟아붓습니다. 쏘고 나면 곧바로 위치를 옮겨 적의 반격을 피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 K9 자주포, 성능도 성능이지만 정말 놀라운 건 세계 시장에서의 인기입니다. 이 K9은 2001년 튀르키예를 시작으로 폴란드, 인도, 핀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호주, 이집트, 루마니아까지 유럽부터 아시아, 중동, 오세아니아를 넘나들며 약 10개가 넘는 나라에 수출됐습니다. 전 세계에서 운용되는 K9이 무려 1,800여 대에 달합니다. 얼마나 대단한 숫자냐면 한때 전 세계에서 팔리는 자주포 2대 중 1대가 한국산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서방 세계 자주포 수출 시장의 절반가량을 한국이 차지하고 있다는 뜻이죠. 게다가 한번 K9을 산 나라들은 다시 또 사갑니다. 대표적으로 핀란드는 눈이 펑펑 쏟아지는 혹독한 겨울에도 끄떡없이 작동하는 K9의 성능에 만족해서 처음 도입한 뒤 9,400억 원 규모로 추가 계약을 또 맺었습니다. 이렇게 K9을 보입한 나라들끼리 K9 유저 클럽이라는 모임을 만들어 정보를 나눌 정도로 K9은 하나의 국제 표준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자기 나라를 지키는 무기가 세계 시장에서도 최고로 인정받는다는 것. 이게 바로 한국 포병 전력의 진짜 실력입니다. 두 번째 열쇠는 해군, 그 중에서도 수상 전투함과 잠수함입니다. GFP는 한국의 호위함 전력을 높이 평가했는데 여기서 특히 주목해야 할 게 바로 우리 손으로 만든 잠수함입니다. 도산 안창호급, 이름을 KSS-3라고도 부르는 이 잠수함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설계하고 건조한 3,000톤급 잠수함입니다. 그냥 물속을 다니는 배가 아닙니다. 이 잠수함에는 수직 발사관이라는 게 여러 개 달려 있어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줄여서 SLBM을 실을 수 있습니다. SLBM이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잠수함은 바닷속 깊이 숨어서 조용히 움직이기 때문에 상대가 어디 있는지 찾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잠수함이 물속에서 미사일을 쏠 수 있다는 건 상대 입장에서는 언제 어디서 공격이 날아올지 예측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뜻이죠. 이런 SLBM을 자기 힘으로 만들어 잠수함에 실은 나라는 전 세계를 통틀어도 정말 손에 꼽습니다. 대부분 핵보유 강대국들인데 그 사이에 한국이 이름을 올린 겁니다. 디젤 추진 잠수함에 탄도미사일을 실어 운용하는 사례 자체가 세계적으로 매우 드물다는 점에서 한국 해군의 기술력이 어느 수준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열쇠는 하늘, 바로 전투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이름이 KF-21 보라매입니다. 이 이야기는 조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사실 첨단 전투기를 자기 나라 기술로 만든다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몇 나라만 가능한 그야말로 국력의 정수가 담긴 영역이죠. KF-21은 4.5세대 전투기로 분류됩니다. 4.5세대라는 건 최신 스텔스 기술인 5세대의 문턱까지 올라온 상당히 높은 수준의 전투기라는 뜻입니다.
레이더에 잘 안 걸리도록 만든 스텔스 형상 설계에 여러 센서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하나로 합쳐 조종사에게 보여주는 첨단 기술까지 갖췄습니다. 그런데 이 KF-21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한국은 큰 벽에 부딪힌 적이 있습니다. 핵심 기술 일부를 다른 나라가 넘겨주지 않으려 했던 겁니다. 특히 전투기의 눈에 해당하는 AESA 레이더, 우리말로 능동형 위상배열 레이더라고 하는 이 핵심 장비는 기술 이전이 막혔습니다. 이 레이더는 적기와 미사일을 찾아내고 거리와 속도, 고도까지 알아내는 전투기에서 가장 중요한 장비 중 하나입니다. 보통이라면 여기서 주저앉을 법도 한데 한국은 오히려 그 벽을 넘어 국내 기술로 이 AESA 레이더와 전자전 장비를 직접 만들어 넣었습니다. 그 결과 KF-21은 진정한 의미의 국산 전투기가 됐고 양산 초기 기준 국산화율 목표가 65%에 달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6년 KF-21 보람에는 양산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시제기가 처음 하늘을 난 게 2022년이었으니 불과 몇 년 만에 시험 비행을 넘어 실제 생산까지 이어진 겁니다. 앞으로 공대지, 공대함 능력을 더한 블록2, 완전한 스텔스로 나아가는 블록3까지 로드맵도 그려져 있습니다. 남이 안 준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없으면 우리가 만든다. 이 뚝심이 바로 한국 군사력의 진짜 정체를 설명하는 핵심 키워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현무 미사일입니다. 앞서 핵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한국은 핵 대신 재래식 무기로 만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카드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 정점에 있는 게 현무5라는 탄도미사일입니다. 2024년 처음 공개되고 2025년 말 실전 배치되기 시작한 이 미사일은 알려진 바로는 탄두 중량만 8톤 안팎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탄두를 가진 재래식 미사일 중 하나로 꼽힐 정도죠. 흔히 괴물 미사일이라는 별명으로 불립니다. 이 정도 위력이면 지하 깊숙이 숨어있는 벙커까지 파고들어 타격할 수 있다고 평가받습니다. 즉, 한국은 핵이 없는 대신 유사시 상대에게 강력하게 응징할 수 있는 재래식 억지력을 스스로 확보해 둔 겁니다. 물론 이런 전략 무기의 정확한 재원은 군사 기밀이라 공개되지 않은 부분이 많으니 딱 알려진 사실 범위 안에서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무기들 K9 자주포, 잠수함, KF-21 그리고 현무 미사일까지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국산이라는 겁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세계에는 겉으로 보이는 무기 숫자는 많은데 정작 그 무기를 다른 나라에서 사다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나라는 전쟁이 나서 무기가 부족해져도 스스로 더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부품 하나 고장나도 만든 나라에 아쉬운 소리를 해야 하죠. 반면 한국은 전차도, 자주포도, 전투기도, 잠수함도, 미사일도 스스로 설계하고 만들 수 있는 나라입니다. 이걸 국방자립, 방산자립이라고 부르는데 전쟁이 길어질수록 진짜 힘을 발휘하는 게 바로 이 능력입니다. 강대국들이 한국을 함부로 못 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숫자만 많은 게 아니라 그 무기들을 스스로 계속 찍어낼 수 있는 공장을 가진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대단한 능력이 처음부터 있었던 건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시간을 잠깐 되돌려 보겠습니다. 불과 반세기 전만 해도 한국은 소총 한 자루조차 제대로 만들지 못하던 그야말로 방산불모지였습니다. 6.25 전쟁을 겪은 뒤 우리 군은 미국이 주는 무기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1970년대 정부가 자주국방을 기치로 내걸면서 상황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중화공업 육성 정책과 맞물려 소총과 박격포, 유탄 발사기 같은 기본 병기부터 하나씩 직접 만들기 시작한 거죠. 1970년대 중반에는 헬리콥터와 한국형 장갑차 개발에도 손을 댔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무모해 보였을지 몰라도 이때 뿌린 씨앗이 수십 년에 걸쳐 자라나 오늘날의 K9, KF-21 그리고 잠수함으로 열매를 맺은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세계 5위의 군사력은 하루아침에 뚝 떨어진 게 아니라 반세기에 걸친 없으면 만든다는 집념의 결과인 셈이죠. 그리고 이 스스로 만드는 힘은 이제 한국을 지키는 것을 넘어 세계 시장을 뒤흔드는 무기가 됐습니다. 바로 K방산, 즉 한국 방위 산업의 폭발적인 성장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폴란드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전쟁이 터진 뒤 바로 옆 나라인 폴란드는 서둘러 자국 군대를 강화해야 했습니다. 그때 폴란드가 선택한 게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2022년 폴란드는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천무 다연장 로켓을 도입하기로 하면서 한국과 어마어마한 규모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 기본 계약 규모가 무려 65조 원을 넘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65조 원.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이건 웬만한 나라의 1년 예산에 맞먹는 액수입니다. 그리고 이 계약은 단발성으로 끝난 게 아니라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5년에도 K2 전차 추가 계약이 이어졌고 최근 집계로 K2 전차, K9 자주포, FA-50 이 세 가지 이른바 K방산 3총사의 폴란드 누적 수출액만 47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폴란드만이 아닙니다. 한국의 방산 수출은 유럽을 넘어 중동, 동남아, 심지어 중남미까지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K2 전차 흑표는 유럽을 넘어 중남미 시장까지 진출했고 K방산 전체 수출 수주액을 보면 2023년 135억 달러, 2025년에는 154억 달러 규모로 다시 크게 늘었습니다. 왜 이렇게 세계가 한국 무기에 몰려드는 걸까요? 이유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성능은 최고 수준인데 가격은 합리적이고 무엇보다 빨리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다른 나라 무기는 주문해도 몇 년씩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은 튼튼한 생산 라인을 갖추고 있어서 약속한 시간에 확실하게 물건을 뽑아냅니다. 심지어 폴란드에서는 천무의 유도탄을 현지에서 함께 생산하기로 하는 등 사는 나라의 기술과 일자리까지 나눠주는 방식으로 신뢰를 쌓고 있습니다. 전쟁이라는 급박한 상황에서 이 빠르고 확실하게라는 강점이 얼마나 큰 무기인지는 굳이 설명이 필요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이 정도에서 만족하고 멈춰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한국은 국방에 더 큰 힘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2026년 한국의 국방 예산은 약 66조 원 규모로 편성됐습니다. 전년보다 8% 넘게 늘어난 액수입니다. 66조 원이라는 돈이 어느 정도냐면 앞서 말씀드린 폴란드와의 65조 원짜리 초대형 방산 계약, 그 계약 하나에 맞먹는 돈을 한국은 단 1년의 국방비로 쓰고 있는 셈입니다. 이는 GDP, 그러니까 나라 전체 경제 규모의 대략 2.6에서 2.8%에 해당하는데 미국 쪽에서는 한국이 앞으로 이 비율을 더 끌어올려야 한다는 요구까지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 한국의 군사력은 지금이 정점이 아니라 아직도 계속 올라가는 중이라는 겁니다. 물론 마냥 장밋빛인 것만은 아닙니다. 한국이 안고 있는 가장 큰 고민이 하나 있는데 바로 사람입니다. 인구가 빠르게 줄어들면서 군에 들어올 젊은이 자체가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50만 명 안팎인 상비 병력을 앞으로 어떻게 유지할지가 큰 숙제로 떠올랐고 일부 전망으로는 이대로 가면 상비 병력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나온 답 중 하나가 예비군을 더 강하게 만들자는 겁니다. 사실 GFP 순위에서도 한국이 높은 점수를 받은 항목 중 하나가 바로 이 방대한 규모의 예비군 병력이었습니다. 평소에는 각자 생업에 종사하다가 유사시에 곧바로 전력으로 전환될 수 있는 훈련된 인력. 이게 한국 군사력의 숨은 저력이기도 합니다. 다만 인구 감소라는 큰 흐름 앞에서 앞으로는 사람의 숫자를 무기의 질과 첨단 기술 그리고 로봇이나 무인 장비 같은 것으로 얼마나 잘 메워나가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왜 세계는 한국 군사력 순위를 보고 이런 나라는 처음 본다라고 말할까요?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핵도 없고 땅도 작고 인구도 강대국에 비하면 적은데 오직 스스로 만들어낸 무기와 잘 훈련된 사람 그리고 튼튼한 산업 기반만으로 세계 5위에 올랐기 때문입니다.
다른 강대국들이 넓은 땅과 어마어마한 인구 그리고 핵이라는 지름길로 올라선 자리를 한국은 가장 정직하고 어려운 길을 걸어서 올라선 겁니다. 소총 한 자루 못 만들던 나라가 반세기 만에 전투기와 잠수함, 괴물 미사일까지 자기 손으로 만들어내고 이제는 그 힘을 전 세계에 수출까지 하면서 유럽의 강대국들이 한국 앞에 줄을 서게 만들고 있죠. 순위표에 찍힌 5위라는 숫자 하나 뒤에는 이렇게 남이 안 주면 직접 만들어낸 수십 년의 뚝심과 실력이 켜켜이 쌓여 있었던 겁니다. 그게 바로 세계가 놀란 한국 군사력의 진짜 정체입니다. 여기까지 핵도 없이 세계 5위에 오른 대한민국 군사력의 숨은 이야기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순위표 숫자 하나에도 이렇게 깊은 사연이 담겨 있다는 게 참 흥미롭지 않으신가요? 넓은 땅도 억 단위 인구도 핵도 없이 오직 실력과 집념으로 강대국들 틈에 당당히 이름을 올린 나라. 앞으로 한국의 군사력이 또 어떤 모습으로 세계를 놀라게 할지 저도 무척 기대가 됩니다. 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흥미롭고 알찬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